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어. 영하 3도의 겨울밤, 아들은 뇌출혈로 쓰러진 73세 어머니를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빨리 가자. 누가 볼라. 며느리가 차 안에서 재촉하자 아들은 황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할머니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은 짐짝처럼 버려지는 저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73년 평생을 살면서 자식에게, 그것도 내 전 재산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시장에서 50년간 떡집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박정숙이고 나이는 73세입니다. 2억 원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제가 1년 후 그들에게 어떻게 처절한 천벌을 내렸는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스러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중앙시장 골목에 희미한 전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박정숙은 떡집 셔터를 올리고 문고리를 꼭 잡은 채 숨을 고르았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정숙은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홍 대야를 꺼내 맵쌀가루를 붓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섞었습니다. 손목이 뻐근했고 무릎이 쿡쿡 아파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구두 멈추는 소리가 났고 옆 가게 사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정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나와야 하지. 아침 떡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 사장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릎은 좀 어떠세요? 시리긴 해도 괜찮아. 쉬면 더 아파. 움직여야 덜 아파. 정숙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50년 넘게 떡을 빚어온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어젯밤 또 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민수 사업 정말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유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재산을 증여하셔야 해요. 그래야 민수가 살 수 있어요. 정숙이 반죽을 치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모두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떡집 건물과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문 앞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단골 할머니들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비닐 장바구니에서 김이 조금 올라오고 손끝이 얼어 있었죠. 가게 안은 쌀 냄새와 따끈한 김으로 포근했습니다. 정수가 가래떡 2줄이랑 인절미 10,000원어치요. 첫 번째 할머니가 안경을 내려쓰고 진열대를 살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트레이에 놓인 떡을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근데 오늘 떡색이 조금 다르네. 하얗던 게 톤이 좀 탁하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새쌀을 섞었어요. 불을 조금 세게 했나 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둘째 할머니가 정숙이 얼굴을 찬찬히 봅니다. 어디 아픈 데 있어? 얼굴이 누렇게 떴네. 작업대 뒤로 손을 뻗어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어요. 한 잔 마셔. 속부터 좀 펴야지. 정숙이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식은 땀이 계속 흘렀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젯밤 잠을 설쳤나 봐요. 오후 2시 정숙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떡 포장을 하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옆 가게 사장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정숙을 실은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유리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유리는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뇌출혈이 맞나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증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리가 병원 창구 앞에서 볼펜을 쥔 손으로 서류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옆에서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요? 며느리 김유리입니다. 입원 처리해 주세요. 서류는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리는 주민등록증을 밀어주고 추가 동의서에 줄줄이 서명했습니다. 유리가 입원 수속을 밟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어젯밤 마지못해 서명한 증여각서가 떠올랐습니다. 유리가 복도를 빠져나오자 자동문이 쇳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유리는 계단참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번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2번 뒤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들려?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반대편에서 당황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내가 다 처리하고 있어. 보호자는 나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유리가 난간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 금고 비밀번호 아직 기억하지? 핸드폰 스피커에서 짧은 숨소리와 함께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생일 뒤 내 자리였지. 왜? 오후 5시 유리는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유리가 금고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와, 이 돈이 다 얼마야? 유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증여각서와 함께 통장들도 모두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하게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증여 확인서도 가져왔습니다. 정숙의 필체를 흉내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인출 도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 유리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리는 남편 민수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리가 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돈을 우리에게 주셨어. 병원비 낼 필요 없어. 어머니도 집으로 모셔와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몰래 돈 받은 걸 알면 안 돼. 유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집 근처에 모셔다 드리면 돼.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 통보가 나왔습니다. 유리와 민수가 정숙을 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영하 3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밤, 유리가 민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내려드려. 여기가 어디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 민수가 망설이자 유리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가 횡령한 거 잊었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과거 직장에서 공금을 빼돌린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리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길가에 내려놓고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유리가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한 거야. 차가 사라진 후 정숙은 혼자 차가운 길바닥에 남겨졌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복지센터로 출근하는 김소영이 길가에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이 정숙을 흔들어 깨우자 정숙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시장,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소영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분이 길가에 쓰러져 계세요. 실종 신고된 분 같습니다. 복지센터로 옮겨진 정숙은 임시 거처에서 눈을 떴고 옆 침대에 있던 박순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 차렸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었습니다. 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분명 가족이 찾고 있을 거야.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의 떡집 건물이 며느리 명의로 매각되어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소영이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떡을 빚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정숙이 잠에서 깨어 순자를 바라보면서 언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아침 소영이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숙 할머니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소영의 얼굴이 단호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네, 강북경찰서죠? 소영이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어요. 박정숙 할머니 사건을 노인 학대 사건으로 다시 분류해 주세요.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고 길바닥에 버린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꼭 수사해 주세요. 복지센터 재활실에서는 정숙과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의 손이 하얀 떡가루 반죽을 익숙하게 치대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정숙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신기해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배웠지? 순자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거야 몸이 기억하는 거지. 평생 떡 만든 손이 어떻게 잊어버려? 정말 그럴까? 정숙이 반죽을 동그랗게 빚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조금씩 다 생각날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시장 냄새를 맡았어요. 생선 비린내와 야채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떡집 옆 반찬 가게 김 사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숙이는 어떻게 됐어? 순자가 김 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어. 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아, 그 며느리 말이야?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상했어. 뭐가 이상했는데? 떡집 돈을 자꾸 빼가더라고. 김 사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이가 모르게 계산대에서 돈을 가져가는 걸 봤어.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 그럼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도박도 했어.
옆에서 듣고 있던 생선가게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화투방에서 자주 봤거든. 화투방에서?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아. 밤마다 거기서 돈 따고 잃고 했어. 근데 잃는 게 더 많았지. 순자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정숙이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거네?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한테 어떻게 말하겠어?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는 유리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하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유리의 앞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친구가 감탄하며 만져봤어요. 얼마 줬어? 별로 안 비쌌어. 유리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용돈 좀 주셨거든.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바라봤어요. 하지만 유리의 휴대폰에는 무서운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출금 연체료 50만 원 발생. 즉시 납부하세요. 사채 이자 100만 원 연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유리가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해. 또? 지난번에 빌려준 거는 언제 갚을 거야? 일주일만. 정말 일주일만. 유리가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 돈이 생각보다 금방 떨어져서 복지센터 담장 근처에서는 민수가 몰래 숨어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어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유리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때? 유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억 돌아오는 것 같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잘 알잖아. 유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네가 공금 횡령한 거 들키면 감옥 가는 거야. 민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어. 그럼 계속 지켜보고 나한테 보고해. 어머니가 우리 일을 기억하는지 꼼꼼히 봐. 오후 4시 소영이 정숙에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숨을 헐떡이며 흥분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정숙이 떡가루를 털며 물었습니다. 떡집 단골분들을 찾았어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두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정말?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내일 오신대요. 이튿날 오후 복지센터 마당에 중년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정숙을 보자마자 모두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언니. 경숙이 정숙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언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미영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한 명씩 얼굴을 보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미영아, 경숙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단골들이 정숙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언니 떡이 그리웠어요. 시장에 가도 언니 떡 맛이 없어서 못 사 먹겠더라고요. 경숙이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언니가 다시 떡 만들 수 있게요. 얼마나 모았는데? 정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모았어요. 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돈 받을 수 없어요. 언니 받으세요. 경숙이 정숙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우리도 언니 떡 다시 먹고 싶어요. 소영이 복지센터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떡 만들어 보세요. 희망 떡 프로젝트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희망 떡 프로젝트?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니까요. 일주일 후 정숙이 만든 떡을 맛본 사람들이 복지센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이 맛이야. 바로 이 맛. 한 아저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세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일 살 수 있어요? 소영이 상가 임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대로 된 가게를 내야겠어요. 노인 자립 공동체 기업으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정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순자는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만난 최 반장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라는 년 뒷조사 좀 해줘.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최 반장이 수첩을 꺼냈어요. 어떤 걸 찾으면 되나요? 유기한 증거부터 찾아봐.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유리가 주범이고 아들은 그냥 따라한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해.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그게 문제야. 사각지대라서 없다고 하더라고.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전문가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 반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최 반장이 순자에게 신나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뭘 찾았어? 사설 도박장 출입 기록 확보했어요. 최 반장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유리가 몇 년 동안 도박한 기록이 다 있어요. 정말? 그리고 은행에서 불법 대출 시도한 문서도 있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정숙은 매일 떡을 빚으면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자신을 차가운 길바닥에 내려놓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은행에서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빼가던 유리의 모습도 선명해졌습니다. 2억 원. 정숙이 떡을 빚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순자가 정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기억나는 거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는 분노와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유리가 다 가져갔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돈을 몽땅 훔쳐갔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숙이 떡 반죽을 꾹 눌러댔습니다. 반드시 되돌려받을 거야. 그날 저녁 소영, 순자, 최 반장이 복지센터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리의 범죄 증거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소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기죄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도 복원했으니까 완벽해요. 순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유리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주자. 정숙이 떡을 빚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차가운 길바닥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이제는 뜨거운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유리한테 당한 만큼 다 돌려줄 거야. 순자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창문 너머에서는 민수가 또다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휴대폰에 유리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기억 많이 돌아온 것 같으니까 조심해. 내 과거 들킬 수도 있어. 민수가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어요. 과연 이 모든 비밀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아침 7시 유리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텔레비전 화면에서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기당한 할머니가 떡집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박정숙 할머니의 추억 떡 공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정숙이 웃으며 떡을 빚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유리가 소리치며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검은 커피가 하얀 타일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달콤한 커피 냄새가 거실에 퍼졌죠. 유리가 휴대폰을 움켜쥐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나와. 지금 즉시. 유리가 소리쳤어요. 복지센터로 가야 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유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떡집으로 재기했다며? 우리 돈으로? 1시간 후 복지센터 앞 주차장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어요. 유리와 민수가 차 문을 쾅 닫으며 내렸습니다. 유리는 값비싼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악역 같았죠. 복지센터 마당에서는 정숙과 다른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떡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차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반죽이 떨어질 뻔했죠. 순자가 정숙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쟤들이 왜 여기 온 거야?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네. 유리가 복지센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높은 구두 소리가 딱딱딱 울렸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가 누구야? 차가 참 비싸 보이네. 복지센터에 왜 저런 사람이 와? 유리가 정숙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림자가 정숙을 덮었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리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떡 장사하고 계시네요. 참 재미있네요. 무슨 소리야? 정숙이 떡 반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떡 만드는 돈 원래 우리 거 아니에요? 유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유리가 서류를 정숙 앞에 펼쳐 보였어요. 민수도 옆에서 다 봤고요. 유리가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렇지, 여보. 민수가 고개를 더욱 푹 숙였어요. 그게. 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떡가루를 털어내며 말했어요. 그 서류는 가짜야. 내가 언제 그런 거 썼어?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나 봐요. 유리의 목소리가 비아냥거렸어요. 뇌출혈 후유증이 심하시네요. 불쌍해라. 주변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정말? 그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소영이 복지센터 건물에서 급히 뛰어나왔어요. 운동화가 마당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유리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인가요?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숙 할머니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날마다 좋아지고 계세요. 유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그래요? 치매 증상이 있는 분이 떡 장사를 해도 되나요? 치매라고?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가 치매래?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리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복지센터에서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정숙이 유리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했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나를 차가운 길바닥에 버린 걸 다 기억해. 유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유리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 가자. 집에 가자. 하지만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떡집 사업을 우리에게 넘기세요. 어차피 우리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절대 안 돼. 정숙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건 한 푼도 못 줘. 순자가 정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아, 진정해. 저런 년한테 흥분하지 마. 유리가 순자를 쏘아봤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상관없다고? 순자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정숙이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상관없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유리가 차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사라졌어요. 이틀 후 복지센터 주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떡집 할머니가 치매래.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던데. 약국에서도 같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 떡 사 먹어도 되는 거야? 위생은 괜찮을까? 무서워서 못 먹겠네. 미용실에서 머리하던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 할머니 며느리가 와서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치매라면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소영이 이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미용실, 마트, 약국을 하나씩 찾아가며 물어봤어요.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미용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비싼 옷 입고 차도 좋은 걸 타던데. 소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리가 직접 돌아다니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떡집 단골 아줌마들이 복지센터에 모였어요. 경숙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정숙 언니를 치매라고 하는 년이 있다며? 그 나쁜 며느리가 그런 소문 퍼뜨리는 거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나서야 해. 언니 떡 맛만 봐도 정신이 멀쩡한 거 알잖아.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최 반장에게 전화했습니다. CCTV 찾은 거 있어?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유기했던 그 길목에서 복원했어요. 민수가 나와? 네, 정숙 할머니를 혼자 두고 급히 차에 타는 모습까지 다 나와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정숙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제대로 된 떡집을 차려요. 노인 자립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면 정부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유리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정숙은 시장 근처 좋은 상가를 보러 갔어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임대료도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계약하겠다고 하시네요. 소영이 의심스러워했어요. 혹시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과 소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또 유리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몰래 유리를 따라다녔어요. 유리가 어두운 카페에서 무서워 보이는 남자와 만나는 걸 봤습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순자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리의 절박한 표정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다음 날 정숙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떡집 건물주였던 이웃이 소개해준 강태호 변호사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강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유기당한 일, 돈을 빼앗긴 일,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롭힘까지. 강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상가 계약건은 법원에 신청해서 막을 수 있어요. 이틀 후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리는 그 상가를 계약할 수 없게 됐어요. 사채로 빌린 돈만 날리게 된 거였습니다. 유리가 상가 앞에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내가 먼저 계약한다고 했잖아. 부동산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법원에서 금지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유리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아, 왜 이래? 왜 자꾸 이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떡집 할머니 괴롭히던 며느리의 정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민수가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유리가 민수를 무섭게 째려봤어요. 네가 어머니 버린 거 녹화한 거 있는 거 잊었어? 그거 경찰한테 가면 너도 감옥 가야 해.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또 유리의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은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발장을 썼습니다. 유기죄와 사기죄로 유리를 신고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과연 유리는 경찰 수사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정숙이 강태호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기가 실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떡집 건물주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다고 하시던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그분이 선생님을 꼭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 변호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숙이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제 돈을 몽땅 가져갔고요. 강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뇌출혈로 쓰러진 날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리가 돈을 빼간 일, 길가에 버려진 일, 지금까지 당한 괴롭힘까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2억 원을 모두 가져갔다고요? 강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떡집도 팔아버렸고 아파트도 팔았어요. 강 변호사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기죄와 유기죄에 해당해요. 정말 그런가요? 정숙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확실해요.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 돈 걱정 마세요. 이런 억울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공짜로 도와주신다고요? 네,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상가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네요. 이틀 후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유리는 그 상가를 절대 계약할 수 없게 됐어요. 정숙이 상가 계약을 먼저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 난동이 벌어졌어요. 유리가 떡 공방으로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유리가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숙과 다른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떡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법원에서 신청을 냈어요? 유리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그 상가는 제가 먼저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무슨 권리로? 정숙이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유리가 떡 만드는 도구들을 집어 던지려 했어요. 그때 소영이 급히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소영이 유리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세요. 누구예요, 당신은? 유리가 소영을 밀쳐냈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야, 이 못된 년아.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유리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든다고? 순자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우리 정숙이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찍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리가 휴대폰을 보고 당황했어요. 야, 찍지 마. 왜요? 못 찍을 이유라도 있나요? 소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리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란만 벌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정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유리가 정숙을 째려봤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떡집 사업 그만두고 우리한테 오세요. 절대 안 돼. 정숙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내가 왜 너희한테 가야 해? 유리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두고 보세요. 이렇게 안 끝날 거예요.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유리의 난동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목은 떡집 할머니를 괴롭히는 악질 며느리였습니다.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저 여자 정말 나쁘다.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정숙의 떡집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강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노인 자립 사회적 기업 등록이 완료됐어요. 그게 뭔가요?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회사가 된 거예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소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정식 떡집이 되는 거네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정말 꿈 같아요. 며칠 후
정숙은 시장 근처 상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추억떡 공방이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사장님이네.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의 집 우편함에 무서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유리가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경고입니다. 떡집 문 닫고 우리한테 오세요. 안 그러면 모든 걸 폭로하겠어요. 정숙이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겁주기로 나를 무너뜨릴 줄 알아?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정숙은 강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증거가 돼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유기죄와 사기죄 고발장을 제출하겠어요. 정숙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유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유기죄, 사기죄, 협박죄로 유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숙은 떡집 개업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느꼈던 절망이 이제는 뜨거운 의지로 바뀌었어요. 순자가 정숙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숙아. 우리가 이길 거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민수가 복지센터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유리의 문자가 또 왔어요. 경찰에서 연락 올 거야. 절대 진실 말하지 마. 내 인생 끝나고 싶어? 민수가 휴대폰을 꽉 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과연 이 모든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추억떡 공방의 그랜드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빨간 리본이 달린 화환들이 가게 앞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소영이 창문을 열며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정숙이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갓 만든 따뜻한 떡이 들려 있었어요. 고소한 떡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꿈 같아. 정숙이 가게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다시 이런 날을 볼 줄이야. 순자가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꿈이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떡 주세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맛있다던데요.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정숙이 떡을 포장하는 손이 바빠졌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겨내셨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 2시 전국 뉴스에서 정숙의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유기당한 할머니의 기적 같은 재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가게 앞에서 말했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유기당한 후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전화가 빗발쳤어요. 주문 전화, 인터뷰 요청, 후원 제안까지. 할머니, 프랜차이즈 해보시겠어요?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전국에 가게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먼저 해결할 일이 있어요. 그날 저녁
강 변호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언제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모두 진행됩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물론이죠. 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위조 서류도 있어요. 일주일 후 법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을 응원하러 온 떡집 단골들과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정숙 언니 화이팅! 경숙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기세요. 복지센터 할머니들도 응원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유리와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재산을 가로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강 변호사가 큰 화면을 가리켰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민수가 정숙을 길가에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이것은 피고인이 위조한 증여 확인서입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필체 감정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리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유기는 민수 씨가 주도한 일입니다. 제 의뢰인은 단순히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민수 씨,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유리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겠어. 어머니한테 미안해.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유리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돈도 유리가 가져갔고 유기도 유리가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가 소리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유리의 협박에 못 이겨서 따라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횡령을 했다고 폭로하겠다고 해서.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적었어요. 유리가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끝난 거야. 이미 끝났어. 민수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강 변호사가 발표했어요. 정숙 할머니가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2억 원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할머니 이겼다.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든 분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나왔어요. 유기 할머니 완승, 며느리는 징역형. 한 달 후 유리가 살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에서 강제로 파는 거였어요. 유리 집이 경매 나왔다더라. 순자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정숙이 떡을 빚으며 대답했어요. 자업자득이지. 기분이 어때? 정숙이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야. 그 무렵 정숙은 떡집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자립복지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할머니들을 도왔습니다. 왜 기부를 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뭐해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처럼 힘든 할머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순자가 정숙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정숙아,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도 고마워. 정숙이 순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떡집에서는 매일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일자리를 얻은 할머니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니까 좋아.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했는데. 정숙이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유기당했던 그 차가운 밤이 이제는 먼 예실 같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정숙이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유리한테 당한 만큼 다 되돌려줬어. 순자가 옆에 와서 서 있었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 거야. 그게 유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과연 정숙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 달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억떡 공방 근처에서 수상한 여자가 자주 목격됐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가게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아침 6시 정숙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신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이게 뭐지? 정숙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안을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떡 만드는 도구들이 평소와 다른 냄새를 풍겼습니다. 깨끗이 씻어뒀던 그릇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순자가 가게에 들어오면서 코를 찡그렸습니다. 정수가, 여기 냄새가 왜 이래? 뭔가 상한 냄새 같은데? 나도 몰라.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분명히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날 오후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위생 점검을 한다며 가게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 위생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검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신고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누가 신고했나요? 익명으로 들어온 신고예요. 검사관이 서류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세균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온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업 정지입니다. 검사관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 받으세요. 그날 저녁 정숙이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서운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박정숙 할머니의 떡집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과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정숙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탈세라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선생님, 저는 세금을 제대로 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 고의로 신고한 것 같아요. 강 변호사가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새로운 떡집이 문을 연 거였어요. 간판에는 전통 할머니 떡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봐. 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떡들이 우리 떡이랑 똑같잖아. 정말로 그 떡집에서 파는 떡이 정숙의 레시피와 똑같았어요.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떡집 안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떡가루가 묻은 손을 털고 있었어요. 민수? 정숙이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정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유리가 나왔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유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도 떡집 차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짓이라니요. 유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에요. 레시피를 어떻게 알았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리가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다 알려줬죠. 그 사람이 어머니 가게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어머니. 네가 정말 그랬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가 협박해서.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기할 때 녹음한 게 있다고. 정숙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영이 급히 정숙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리가 가게 앞에 가격표를 붙였어요. 정숙 떡집보다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떡보다 더 싸게 팔 거예요. 유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손님들은 당연히 싼 걸 사겠죠. 그날 저녁 소영이 유리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위생 점검을 조작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카페에서 유리가 낯선 남자와 만나는 걸 봤습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위생 점검 때 뿌린 약품 효과가 좋았어.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유리가 고의로 가게를 오염시킨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과거 시장 상인회 장부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두꺼운 회계 장부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정숙이가 탈세했다고요? 순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장부 좀 보세요. 장부에는 정숙이 다른 상인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기록이 가득했어요. 세금도 항상 미리 내는 모범 납세자였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낸 기록만 있네요. 세무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유리의 떡집은 초저가 때문에 손님들이 몰렸어요. 하지만 맛이 이상하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떡 맛이 왜 이래? 한 손님이 투덜거렸어요. 정숙 할머니 떡이랑 전혀 달라. 레시피가 같은데 왜 맛이 다르지? 다른 손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 레시피만 같다고 똑같은 맛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정숙의 50년 경험과 정성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복지센터 마당에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정숙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제 가게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위생 검사도 조작했고 세무신고도 거짓으로 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레시피를 훔쳐갔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유리의 협박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잘못된 일이에요. 할머니를 응원해요. 마당에 모인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나갔습니다. 떡집 할머니의 두 번째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리의 떡집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나쁜 여자가 만든 떡은 못 먹어. 정숙 할머니만 응원해야지.
유리가 가게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님이 뚝 끊어진 거였어요. 왜 안 와? 더 싸다고. 유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유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살자. 미쳤어? 유리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해? 하지만 가게 임대료와 재료비가 부족했어요. 빌린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금방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리가 허위 신고를 한 증거를 모았어요. 위생 조작 증거와 세무신고 조작 증거까지. 이제 유리를 역고발할 수 있어요. 강 변호사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요. 정숙이 떡 공방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하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직하게 일했으니까 이길 거예요. 정말요? 네, 확신해요.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유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진실은 이겨요. 그날 밤 정숙이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도 이겨낼 거야.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과연 정숙은 유리의 두 번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소영이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소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소영이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위생점검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정숙이 떡 반죽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유리가 고의로 약품을 뿌린 증거를 찾았어요. 정숙과 순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데? 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유리가 돈 주고 사람을 시켜서 가게를 더럽힌 거예요. 대화 내용도 다 녹음했어요. 그날 오후 강 변호사가 법원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유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유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한편 유리의 떡집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손님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가게 앞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와? 유리가 가게 앞에서 소리쳤어요. 이렇게 싼데.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습니다. 유리의 악행이 온 동네에 알려졌거든요. 민수가 유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미쳤어? 유리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라고? 유리야, 우리 완전히 망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빚만 늘어나고 있어. 실제로 유리의 떡집은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상황이었어요. 임대료와 재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유리의 떡집 문에 폐업 스티커가 붙었어요. 겨우 한 달 만에 망한 거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모든 걸 자백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유기한 걸 도왔어요. 민수가 경찰관 앞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가게 레시피도 훔쳤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켰어요. 민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계획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방조했는지, 유기 현장에서 어머니를 외면한 일까지.
유리가 주범이고 저는 방조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유리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유리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돈 내놔. 사채업자들이 유리를 찾아왔어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야? 유리가 떨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돈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유리를 붙잡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어요. 최유리 씨죠? 체포합니다. 유리가 마지막으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 유치장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정숙이 전화를 받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줄 용서는 이미 다 끝났어.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어머니, 제발. 유리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서 유리의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떡집 할머니 괴롭힌 며느리 결국 체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최유리 씨는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재산을 가로챈 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잡혔네. 정숙 할머니가 이겼다. 아기는 결국 벌 받는구나. 이틀 후 정숙은 민수와 만났어요. 복지센터 상담실에서였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늦었어. 어머니. 하지만 네가 진실을 말한 건 잘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 저 벌 받을까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한테 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여기 복지센터에서 평생 봉사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속죄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유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 유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이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재산을 가로챈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가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에는 정숙과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판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정숙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에요.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떡집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할머니들을 돕고 싶어요. 그날 저녁 추억떡 공방에서 승리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떡집 직원들, 단골 아줌마들, 복지센터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숙 언니 만세. 경숙이 손을 들고 소리쳤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소영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순자가 정숙을 꽉 안았어요. 정숙아, 네가 해냈어. 정말 자랑스러워.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순자가 물었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거야.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줄 거야.
민수는 복지센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유기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유리한테 가장 잔인한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순자가 옆에 와서 서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과연 정숙의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1년 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이 유기당했던 그 길목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복지재단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진 옷을 입고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여자였습니다. 정숙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 정숙이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정숙이 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이 길에 버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왜 여기 있어?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정숙이 한참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여기서 느꼈던 기분을 이제 알겠지?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숙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유리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정숙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억떡 공방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이제 전국에 20개 지점을 둔 큰 회사가 됐어요. 정숙은 본점에서 직접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소영이 신나서 말했어요. 이제 복지센터 팀장이 된 소영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정숙이 웃으며 떡을 빚었어요. 할머니들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오후에는 박정숙 노인 자립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전국의 어려운 할머니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에 도움받은 할머니가 300명이에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모두 떡집이나 반찬가게 같은 일자리를 얻으셨어요. 정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더 많은 할머니들을 도와야죠.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정숙의 자서전이 놓여 있었어요. 길바닥에서 일어선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어떤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힘이 돼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여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의 새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소영, 강 변호사, 떡집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수가,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언니도 고마워.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강 변호사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건배. 한편 복지센터에서는 민수가 홀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유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추워. 도와줘. 하지만 민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유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기로 했거든요. 민수도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말이죠. 다음 달 정숙의 떡집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 우수상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박정숙 할머니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대통령이 정숙을 소개했어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정숙이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숙의 이야기가 특집으로 나왔어요. 기적을 만든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은 전국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숙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재단에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해 크리스마스, 정숙의 집에서 큰 파티가 열렸어요. 재단에서 도움받은 할머니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할머니 만세. 모두가 함께 소리쳤어요. 정숙이 무대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순자가 무대로 올라와서 말했어요. 정숙이가 우리에게 준 건 돈이 아니야. 희망이야. 그날 밤 정숙이 집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옆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후회 없지? 전혀 없어. 정숙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오히려 감사해. 이 모든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럼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무렵 어둠 속에서 유리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몇 달 후 정숙의 떡집 앞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희망의 할머니 박정숙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숙이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설이 되신 거예요. 소영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전설은 무슨? 정숙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열심히 산 할머니일 뿐이야. 그날 오후 정숙은 떡집에서 평소처럼 떡을 빚고 있었어요. 90살이 넘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직원이 물었어요. 전혀.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수많은 할머니들이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숙이 가게 문을 잠그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숙이 별들에게 인사했어요. 내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순자가 옆에 와서 팔짱을 꼈어요. 집에 가자, 정숙아. 두 할머니가 나란히 걸어갔어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인생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73살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느리 유리는 결국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용기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